목이 끊고 어쨌든 이건 아니고 이제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해외 축구 8경기 있는 거 이제 다 준비해 왔고요. 네이션스컵 같은 경우에 좀 간단하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사실 팀 컬러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보면서 넘어갈게요. 첫 번째 경기 이제 튀니지 대 말리 요거 먼저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두 팀 다 이제 좀 이름 있는 선수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 위주로 좀 볼게요.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킥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제 헤르타 베를린에서 아스날로 이적을 했죠. 요 레킥이 있겠고 스키리 쾰른의 이제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 그리고 카우이라고 또 클레르몽에서 공미 쪽에 뛰는 선수가 있고 뭐 라피아나 뭐 메브리 같은 경우 맨유 어린 자원인데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사실 너무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전으로 뛸지도 모르겠어. 안 뛸 것 같은데 아무리 팀이 맨유여도 나이도 어리고 이제 결국 재능 때문에 이제 맨유에 있는 거니까 안 뛰지 싶고, 뭐 투주가르나 카즈리 같은 경우도 생테티엔 주포죠. 핵심 공격수인데 최근에는 좀 부진한 모습이 있는 뭐 어쨌든 그런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말리가 그렇게 약팀이 아니거든요. 피파 랭킹 100위권 안에 팀이에요. 아프리카 이제 100위권 밖의 팀들도 상당히 많은데 말리 같은 경우에는 한 80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튀니지가 한 30위 정도 됐고, 물론 피파 랭킹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꽤나 전력적으로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튀니지가 그런 팀들을 맞아서 대부분의 언더예요. 좀 강팀이나 좀 하는 팀을 만났다면 언더를 기록하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튀니지에 있고, 이거는 제가 경기를 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를 봤을 때 결과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말리 같은 경우도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이게 제가 막 좀 잡리그 뛰는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의 기량을 모르고 좀 빅리그 뛰는 선수들 위주로 이제 체크를 했잖아요. 근데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만 놓고 봤을 때는 말리가 더 좋습니다. 하이다라 같은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상당히 좋은 미드필더 자원이 있고, 사마세쿠 뭐 코펜하임에서 뛰는 애나 제네포 사우스햄튼에서 이번 시즌은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뭐 분명히 이제 측면 쪽에서 파괴력이 있는 선수고, 비수마 브라이튼의 이제 핵심 중앙 미드필더고, 요게 뭐 칼리파 쿨리발리 얘는 뭐 낭티에서 뛰는 애인데 뭐 로테이션급 자원이고, 빌랄뚜레라고 또 렌에서 뛰는 중앙 공격 자원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쿠아메 같은 투로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 있고, 또 모하메드 카라마 얘 같은 경우도 잘츠부르크에서 이제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좀 수비형 미드필더 쪽 자원인데, 어쨌든 좀 대체로 보면은 중앙 쪽의 자원들이 많아요. 측면 쪽의 자원은 지금 말씀드린 선수 중에 제네포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선수들이나 뭐 라사나 쿨리발리 얘도 중미 자원이고, 무사 둠비아 뭐 요런 애들이 있는데, 말리 역시도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전력차가 크지 않은 좀 대부분의 경기에서 저득점이 좀 많이 있었고 이겨도 한 골차 승리였어요. 결국에는 이 경기도 역시 다르게 볼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패는 저는 애초에 무승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같은 경우에는 뭐 득점도 많이 안 날 뿐더러 그런 상황에서 말리가 이제 프렌을 받았다면은 프렌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언더 봅니다. 가볍게 볼게요. 언더 쪽. 근데 언더가 1.27배당이네. 또 떨어져가지고 1.27인데요 이거. 언더가 1.27이면 이거는 솔직히 안 가는 게 저는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좀 선을 좀 넘었거든요. 1.27은 아무리 제가 축구를 본 이래로 언더 배당이 1.27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버 배당이 1.2대는 본 것 같은데 언더 배당이 1.2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또 떨어져가지고 1.27이 됐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모리타니와 감비아, 잠비아라고 적을게요. 모리타니 대 잠비아인데, 모리타니는 저도 이번 대회에서 처음 보는 국가이기도 하고 팀입니다. 어쨌든 간에 모리타니 같은 경우에 사실 팀을 보면은 무적인 선수들도 있어요. 팀이 없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팀적으로 좀 열악하고,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고 기타 뭐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은데, 대체로 이제 하부 리그에 좀 전전하는 선수들이 많은 모리타니 이고, 당연히 뭐 전력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겠죠. 잠비아 같은 경우는 콜리가 여기 있어요. 산푸드로 이제 핵심 수비, 콜리 중앙 수비가 여기 있고, 무사 바로우, 볼로냐가 지난 경기에서 제 예측대로 칼리아리가 이제 프렌을 해줬잖아요. 상당히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어쨌든 볼로냐에서 이제 핵심 공격, 빠르기도 하고 뭐 개인기나 득점력까지 갖추고 있는 공격수가 이제 잠비아에 있고, 요 선수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전북에서 뛰는 바로, 많이 아시죠? 전북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빠르고 개인기도 좋고 뭐 그런 유형이고, 바로가 둘이네. 좀 성까지 적어줘야 되나? 이렇게 있고, 추가로 이제 콜레이, 얘 같은 경우는 스페치아의 좀 서브 자원인데 사이드 공격 쪽 자원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잠비아 같은 경우는 좀 측면 위주의 자원들이 있는데, 물론 전북에서 뛰는 바로 같은 경우 중앙 쪽에서 좀 뛸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런 모습에서 잠비아 쪽에 조금 나은 건 맞습니다. 전력상으로. 근데도 이게 지금 배당이 어쨌든 모리타니가 정배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핵심들이 있는데 사실 정배를 받았다는 거는 얘네 빼고 없다는 거예요. 배당 이런 거는 배당으로 딱 봤을 때 얘네 빼고 아무도 없다, 뭐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저는 잠비아 프렘 봅니다. 어쨌든 바로우나 이런 애들이 좀 그 득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역시나 언더, 전력적으로 그래도 좀 쉽지 않다 하면은 언더 쪽으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하면, 이것도 이제 무승부나 역배 배당이 떨어졌네요. 아무래도 이제 마찬가지의 생각 같아요. 이거 사실 분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이션스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수 큰 면면만 보고 이렇게 배당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찍는 수밖에 없어요. 찍거나 아니면 패스하거나, 그거밖에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서 분석을 못 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뻔한 이제 해외 쪽에 예측 자료 있잖아요. 뭐 디테일하게 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뻔한 뭐 예측 자료들, 그런 거밖에 없어요. 참고할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없습니다. 없는 거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요. 적도기니 대 코트디부아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력상으로는 압도적으로 코트디부아르가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세네갈 때도 그랬고 지난 경기 알제리 때도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 의외로 이게 학살 경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전적을 봐도 아프리카 팀들끼리 대결할 때 2점차 이상 승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전력차가, 물론 적도기는 어느 정도 하는 팀이긴 한데, 아예 좀 마트에 간 팀이랑 붙어도 가끔씩 뭐 무승부가 나오기도 하고, 뭐 한 골차 승리 이런 경기들이 꽤 많이 나와가지고 핸디 쪽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저는 사실 코트가 무조건 이긴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이거 지면 절대 안 되고, 적도기니 같은 경우 이제 카디스의 주전 라이트백인 아카포 정도만 있고, 코트디부아르에는 이제 뭐 세르지 오리에, 토트넘에 잠깐 토트넘 오래 뛰었던 뭐 라이트백이 있고, 에릭 바이, 맨니의 중앙 수비나 뭐 코소누, 레버쿠젠의 중앙 수비, 그리고 윌리 볼리, 울버햄튼의 이제 수비 쪽, 여기 이제 코냥, 렌의 레프트백. 그러니까 수비는 전부 다 이제 해외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이루어져요. 4백으로 쓰든 뭐 3백을 쓰든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케이시의 AC 밀란의 이제 또 핵심, 토날리랑 같이 뛰는 코르네, 벌리에서 이제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이드 자원이고, 트라우레, 사솔로 공미, 악프로, 라치오의 백업 중미, 그리고 쌍가레, 이제 PSV의 핵심 수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빵빵해요. 윌프레드 자 있고, 페페 있고, 이번 시즌 아약스에서 그냥 골 폭풍 몰아치고 있는 알레 있고,
이번 시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보가가 아마 아탈란타로 이적했죠. 보가도 있고 뭐 코우메 얘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애인데 어쨌든 벨기에 안더레우트라는 명문 클럽에서 뛰는 상당히 좋은 자원이 있어서 이거는 뭐 코트디가 전력상으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볼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일반승 공짜 정도는 저는 가져갈 법만 한 것 같아요. 마인 같은 경우 사실 이거 네이션스컵 같은 경우 주력으로 찍기엔 좀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뭐 부주력이나 고배당 정도에는 그래도 넣어볼만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부터 좀 제대로 된 분석을 할 텐데 제가 웬만하면 분석 안 되는 건 안 가져오려고 하는데 네이션스는 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지성 언더를 찍으면 웬만하면 들어오니까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래도 분석이 안 되더라도 들고 오려고 하는 부분이고 아탈란타 대 베네치아 이 경기를 시작으로 좀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컵 대회입니다. 코파 아메리카 이제 컵 대회고 지난 시즌에는 아탈란타가 결승에 진출해가지고 유벤투스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지난 시즌에도 아탈란타가 결승까지 갔던 것 같은데 베네치아는 지난 시즌에 3라운드에서 우디네스한테 3대1로 졌었고 어쨌든 양팀 좀 부상자들을 먼저 보면은 아탈란타는 이제 공격 쪽에 자파타나 고잔스가 아직도 부상이고 자파코스타가 코로나 관련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마 좀 출전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이제 뭐 말리노브스키, 톨로이, 일리치치가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뭐 이렇게 빠지는데 어쨌든 상당히 많이 빠지긴 해요. 특히나 이제 공격 쪽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자원들이 많이 빠지는 지금 아탈란타의 상황이고 베네치아는 지금 에브에이즈가 이제 차출이고 베카 미드필더 쪽 자원들이 빠지는데 거의 뭐 풀라인업에 가까운 라인업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경기를 사실 베네치아가 막 잡으려고 막 죽술 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잡으려고 달려들 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리그에 상당히 이제 강등권 포지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컵 대회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던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면 한 경기 한 경기가 이 팀한테는 좀 뭐 좀 변화에 좋은 쪽으로 이제 기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선수들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기력 면에서 조금 나아져야지 다음 경기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세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라인업적으로 개판으로 나오진 분명히 않을 겁니다. 베네치아 전체적으로도 사실 주전 라인업이 굳어지지가 않았어요. 얘 썼다가 쟤 썼다가 약팀의 보통 특징인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누구 한번 이번에 얘 써볼까 하면서 여러 선수들을 그냥 투입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뭐 라인업적으로 봤을 때 거의 1군에 가까운 최소 1.2군 3군 정도 나올 걸로 보이고 아탈란타는 이미 많이 빠져 있어요.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1군 가동이 불가능하다. 거기에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 이제 주말에 상당한 빅매치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인터밀란과 4일 뒤에 경기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주전 라인업에서 지금 가뜩이나 빠진 선수들도 많은데 그나마 좀 있는 주전들도 좀 아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아탈이 이거 잡을 거라고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잡을 거라고는 보는데 그나마 지금 남은 공격수가 이제 뭐 무리엘이라든가 또 누가 막 미란추크, 뭐 피콜리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좀 파샬레시가 좀 앞선에서 뛸 수도 있겠고 제 생각에 무리엘 안 쓸 것 같고 미란추크랑 피콜리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베네치아가 어차피 로테이션 돌리든 말든 1군이나 뭐 다름없는 라인업이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탈란타가 라인업적으로 특히나 최전방에 있어서 좀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1.2는 저는 좀 선 넘었다고 생각해요. 좀 선 넘었습니다. 이거 사실 아탈란타가 1군 매치고 리그에서 이렇게 붙었다 하더라도 1.2대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컵대고 빠진 선수들 많은데 1.2는 조금 선은 좀 넘지 않았나. 그래서 마이는 보지 않겠습니다. 일반승 정도는 해줄 걸로 보이고 어쨌든 자파타나 뭐 말리노브스키 상당히 이제 좋은 공격 자원들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좀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불안 요소라 하면 이제 마엔에 대한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다른 팀도 아니고 인터밀란전이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미드필더 쪽의 선수들은 프롤러가 출전 정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쨍쨍하게 뜁니다. 다만 이제 최전방이 조금 약하다. 그럼에도 일반선 정도는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홈에서 안 좋은 기록 같은 건 있는데, 이 기록도 사실 좀 치부하기가 쉽지 않은 게, 리그에서 홈에서 안 좋긴 한데 아탈란타가 전체적으로 컵 대회에선 강해요. 컵 대회 홈에선 거의 안 집니다. 거의 다 이겨요. 지난 시즌에도 준결승, 지난 시즌에도 제가 알기로 준결승.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요거는 사실 일반승에 대한 변수는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째 경기인가요? 인터밀란 대 유벤투스. 요 경기도 컵 대회인데 앞선 아탈란타와는 다른 컵 대회예요. 이건 코파 아메리카고, 이건 이제 지난 시즌에 코파 아메리카 우승팀과 유벤투스죠, 리그 우승팀끼리 붙는 다른 컵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두 개 컵 대회는 달라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탈란타 경기 컵 대회랑. 어쨌든 간에 양팀 쪽의 부상자 명단을 먼저 보면은 인터는 없고요. 유벤투스 같은 경우 키에사가 시즌 아웃이 떴고, 쿼드라도 출전 정지, 더 리우트도 못 나오고, 슈체스니도 못 나옵니다. 골키퍼 쪽에서도 분명히 이제 슈체스니가 빠진다면은 서브키퍼가 아마 최근 출전이 한 달 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감각적인 면이나 어쨌든 이거 그러니까 단판 우승 트로피 매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벤투스의 좀 불안 요소가 분명하고, 쿼드라도 더 리우트 빠진 것도 좀 분명히 아쉽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 보누치까지 못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다가 뭐 램지 쓸모없어서 안 적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단판 매치여가지고 사실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유벤투스가 인터밀란 상대로 상당히 강합니다. 지난 경기 인터밀란 홈 경기에서도 1대1로 비겼고, 인터밀란이 쉽게 유벤투스를 몰아치지 못했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코어는 1대1이고 유벤투스가 경기 막판에 PK 얻어서 1대1로 비겼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인터가 그때도 키에사가 없었어요. 유벤투스가. 그럼에도 경기력 자체가 인터가 유벤투스 상대로 상당히 좀 어렵게 갔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유벤투스가 중앙 미드필더 라인은 강해요. 미드필더 라인 이제 로카텔리나 아니면 맥케니, 라비오 이렇게 쓰면서 중앙 미드필더 라인은 강한데 앞선에서 파괴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모라타 있고, 역시 모라타고, 추가로 디발라 같은 경우도 컨디션에 대한, 좀 체력에 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대체로 교체로 뛰거나 선발로 그렇게 많이 기용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클루세스키도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른 팀들을 상대로 유벤투스가 고전한다 하더라도 인터밀란 상대로는 좀 해볼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수비적으로 나갔을 때 인터가 쉽게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다면은 무승부로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쪽으로 갈 여지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키에사랑 쿼드라도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측면 쪽에 쿼드라도도 사실 이제 윙백 자원이지만 공격 쪽에 재능이 있는 선수고, 키에사도 유벤투스에 많지 않은 이제 스피드를 이용해서 좀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 유벤투스가 인터밀란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유벤투스가 상당히 수비적인 전략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막으면서 어떻게 한 골 넣고 잠궈서 1대0 승리나, 아니면은 설사 실점을 하더라도 1대1로 해가지고 결국 승부차기나 아니면 극장골로 이제 이기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이거 인터가 만약에 선제골 먹히잖아요? 대참사예요, 대참사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터밀란 승을 봅니다. 사실 인터 같은 경우는 지금 차라노글로도 출전 정지에서 돌아온 부분이 있고, 측면 쪽에 그나마 최근에 좀 다르미안이 부상이어가지고 그 못하는 놈 이름 뭐였지? 아무튼간에 다르미안이 다시 돌아온 부분, 아니면 에딘 제코도 최근 코로나로 결장이었나 해가지고 좀 빠져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11 대 베스트 11끼리 붙는다면은 아무래도 많이 빠진 유벤투스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나 키에사도 빠졌고 하기 때문에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펼친다 하더라도 역습이 생각보다 효과적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보다 키에사라도 있으면 어떻게 좀 중간중간 좋은 장면을 만들 텐데, 모라타도 그렇고 디발라도 어쨌든 체력적인 문제가 여전히 있고, 클루세스키도 그렇게 빠른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 밀란이 결국 한 골만 넣으면은 좀 승리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집문서 박을 정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딱 그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경기는 중립구장이고요. 잠시만요. 이거 아랍에서 펼쳐지죠? 저 이걸 체크 안 해왔네. 경기가 잠시만요. 체크를 해놨는데 체크를 안 해왔네 이걸. 그죠? 이거 아랍에서, 예. 아랍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 다 기본적으로 원정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사실 이거 바르샤 보는 분석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상으로 레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불안 요소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바르샤는 선수단이 젊습니다. 젊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좀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당장 이번 시즌 후반기나 다음 시즌만 되면 바르셀로나가 레알보다 훨씬 강팀이 되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팀 전체적으로 재능이 있는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고, 레알은 전체적으로 선수단이 노쇠했어요. 많이 늙은 상황에서 이 컵 대회가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뭐라고 설명을 말씀드려야 되지? 대회 자체가 뭐 챔스나 FA컵 수준도 챔스는 고사하고 FA컵 수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제 중요한 대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벤제마나 아니면 미드필더 쪽에 토니 크로스, 모드리치가 분명 이거 바르셀로나가 이갈고 나올 거거든요. 피케가 인터뷰도 했어요. 이번에 무조건 이긴다. 인터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인터뷰가 설레발이 돼서 뭐 바르샤가 질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까지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바르셀로나가 꽤 열심히 준비했고,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에서 레알을 상대로 뭔가를 좀 보여준다 하면은 저는 이 레알 마드리드의 노쇠한 3선 라인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바르샤가 어쨌든가 수비적으로 상당히 불안한데 공격 작업 자체는 괜찮아요. 더군다나 오늘 경기에 이렇게 빠지는데 나머지 선수들 다 돌아왔어요. 페란 토레스도 이적 확정 짓고 이제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고, 오랫동안 빠져있던 바르셀로나 이제 가장 중요한 미드필더인 페드리도 부상 복귀했다가 코로나 걸렸다가 코로나에서 이제 또 회복을 한 모습이고, 여기 안수 파티 뭐 이런 애들 다 돌아왔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 생각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실전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이거 아랍 사우디 원정 경기고, 저분은 좀 차단을 할게요. 말 안 하고 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다른 쪽에 그런 언급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차단을 했고, 어쨌든 간에 많은 선수들이 이제 페란 토레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사님 뭐 몇 시쯤 자료 보신 거 최근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록 가능한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가능성은 제가 말씀드린 선수도 전부 다 떨어져요. 패들이나 뭐 안수파티나 돌아온 선수들이 많은데 전부 다 선발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후반 한 60분대 내지 70분대에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레알 마드리드 3선 라인이 공략 받을성이 충분히 있어요. 공략 받을 가능성이.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오바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싶어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바르셀로나도 수비진에서 불안 요소가 있어요. 에릭 가르시아가 빠져 있고, 물론 아라우오가 돌아오긴 해서 상당히 이제 그나마 위안거리긴 한데,
사실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중요한 수비수가 누구냐면 아라우오거든요. 에릭 가르시아보다 아라우오가 훨씬 중요해요. 경기 때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어쨌든 나오고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리고 사실 둘 다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수비적인 불안감이 상당한 가운데 비니시우스랑 벤제마를 못 막을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한 골 정도씩 주고받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어쨌든 양 팀의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오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전 터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리그 경기였으면 사실 레알이 잡는다고 보는데 컵 대회고 사우디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레알 스쿼드 자체가 좀 노쇠한 부분이 있고 바르셀로나가 복귀자들이 있는 가운데 후반전에 들어가가지고 좀 몰아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이 이게 오즈들이 사실 분석 제일 잘하거든요. 분석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오즈들인데 이 괜히 1.77 준 게 아니, 이거 공짜라고 준 게 아닙니다. 1.77 배당을. 이게 레알이 그 정도로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였으면 1.5에서 4대를 줬을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바르샤여도 괜히 1.77 준 게 아니다. 저는 꽤 힘겹게 갈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레알이 잡는다고는 봅니다. 저처럼 레알이 불안하신 분들은 오바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천사님, 어쨌든 간 선수가 출전 여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출전 정지 내지 아직 등록이 안 됐거나 부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 사정상 쓸 수 있어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안수 파티나 이런 애들이 더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무조건 쓴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술 적응은 지금 바르셀로나 애들도 안 됐어요. 지금 바르샤 애들도 사비 감독 전술에 다 적응이 안 됐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웨스트햄 대 노리치 경기 들어갈게요. 해외 쪽에서도 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웨스트햄 대 노리치 보는데 이 경기는 사실 크게 변수가 없어요. 노리치 쪽의 결장자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짐머만이나 뭐 오모바미델레 같은 이제 수비 쪽의 자원들이 빠지고요. 여기 이제 놀만 그리고 루카스 루프 그러니까 미드필더 쪽의 자원들도 좀 빠져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우라소마 만원누빠 참조 잘하고 있습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우라소마님 감사드립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로프도 빠지고 여기에 이제 캔트웰이랑 길모어까지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데 길모어는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노리치의 이 좀 뽀백을 좀 보호해주고 노리치가 강점을 보였던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한 달 전쯤인가 감독 바뀌고 잠깐 이제 반짝했었던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노리치가 잘했을 때 놀만이랑 길모어가 엄청 잘했어요. 결국 이제 중원에서 빠르게 커트를 하고 이제 전방으로 빠르게 볼 투입해가지고 역습하는 과정에서 노리치가 그나마 좀 재미를 봤었던 타이밍이 있었는데 빠져 있어요. 그리고 최근 경기에서 놀만도 계속 빠져 있었거든요. 놀만 빠지고 나서도 성적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푸키 같은 경우도 제가 노리치 경기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노리치 간판인 건 맞는데 선수 자체 능력치가 뛰어나질 않아요. 뭐 드리블을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마무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지컬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웨스트햄이 무난하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웨스트햄도 수비 쪽에 많이 빠져 있어요. 주마나 오구보나 같은 이제 주전 센터백들이 여전히 부상이고 뭐 우측 풀백 자원이 이제 크레스웰도 불투명, 뭐 쿠팔도 불투명 사이드백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 벤라마까지 차출. 더군다나 주중 경기를 뛰었어요. 꽤나 많은 주전들이 선발로 들어가서 주중 경기까지 치렀기 때문에 물론 노리치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있는데 일반승에서는 저는 딱히 변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노리치의 이 중원이 많이 빠져 있고 이 낮은 득점력을 고려했을 때 노리치가 좀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노리치의 수비를 보면은 두들겨 맞는 와중에 잘 잠그는 팀이 있고 두들겨 맞는 와중에 그냥 두들겨 맞는 팀이 있어요. 근데 노리치 같은 경우 후자고 웨스트햄이 어쨌든 안토니오가
대표팀 갔다 오건가 저번에 그때 이후로 잠깐 부진했던 기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좀 폼을 올리고 있고 무난하게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마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웨스트햄 승가 웨스트햄 마인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딱히 크게 변수가 있어 보이진 체력적인 문제가 좀 걱정이긴 한데 뭐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노리치가 지금 전력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쉽지 않아 보여요. 진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토트넘 대 첼시 마지막 경기인데 부상자들을 먼저 볼게요. 로메로, 손흥민, 베르바이니 불투명이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찰로바, 뭐 리스 제임스, 벤치렐, 맨디가 차출. 여기에 이제 티아고 실바나 캉테 정도가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첼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의 공백이 좀 아쉬운 상황이고 여기 한 명 더 있는데 다이어까지 좀 불투명 사이즈고 손흥민의 공백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고 요것도 컵대회예요. 컵대회고 1차전 2차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1차전은 첼시가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토트넘이 2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돼요. 근데 제가 대충 기록을 살펴봤는데 이 기록을 1차전에서 2골차 이상 기록을 뒤집은 적이 거의 없어요. 역대로 봤을 때 이 대회 한정에서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력상으로도 사실상 진출은 첼시가 좀 유력한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 경기 이제 승패나 언업이 궁금하니까 어쨌든 손흥민의 공백이 상당히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고 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찰로바야 그렇다 치더라도 리스 제임스나 벤치를 빠진 게 너무 아쉽긴 해요. 결국에 이제 측면 쪽에서 많이 풀어가는 첼시인데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으로 사이드 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 윙백 자원들이 빠진 부분이 분명히 이제 공격 쪽에서 그동안에도 문제를 몇몇 경기에서 충분히 드러냈었고 오늘 경기는 아마 마르코스 알론소와 아스필리쿠에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 경기에는 첼시가 컨셉 분명히 잡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대0으로 이겼고 지더라도 한 골 차면은 첼시가 올라가요. 그리고 다음 경기 첼시는 맨시티랑 붙습니다. 토트넘도 다음 경기 아스날하고 북런던 더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최대한 경기 결과를 떠나서 결과는 어차피 이거 뒤집기 너무 힘들어요. 결과를 떠나서 손실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부상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결국에 토트넘이 어쨌든 간에 중앙 쪽에서 상당히 약하거든요. 최근에 뭐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도 좀 이슈가 있고 뭐 올리버 스킵이나 이런 애들 쓰고 있는데 그나마 잘해주는 자원이긴 한데 분명히 중앙 쪽에서 뭐 전개나 뭐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첼시가 좀 중앙 쪽에 숫자를 늘리고 뭐 점유율을 가져가려는 일단 첫 번째로 움직임을 좀 보일 것 같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언더 쪽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도 일단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언더 쪽으로 좀 볼을 돌리면서 유지를 하고 아니면은 무리하게 공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최대한 후방의 안전함을 위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득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두 골만 안 먹으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투엘 감독 특성상 그렇게 경기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무리하게 올라왔을 때는 첼시가 충분히 뒤를 후릴 만한 전력이 되는 거고 토트넘이 무리하게 올라오면 오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 상황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뭐 어이없는 골들이 좀 터지거나 PK가 나면 오바가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언더 쪽의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첼시 자체도 좀 그렇게 준비할 가능성이 높고 토트넘도 손흥민이 빠졌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 수비하기도 편해요. 모우라만 막으면 됩니다. 모우라까지만 막으면 케인한테 공 많이 안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승패 예측은 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언더 쪽이 이 경기에서 좀 볼 수 있는 선택지지 않을까 싶고 굳이 보면은 첼시 햄무랑 못 찍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고배당 노리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가능성도 다 언더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여가지고 1대0 0대0 1대1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 경기가 오버가 나오면 한 팀이 2대1로 이길 것 같은데 2대1 가능성만 좀 배제한다면 언더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라인업을 좀 확인하면 좀 좋겠긴 하겠는데 첼시 라인업을 좀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인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4시 45분 경기네. 어쨌든 간에 드디어 끝나네. 오늘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